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되면 올해 기타 공공기관용 업무관리 시스템을 하나 이제 구축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많이 또 공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그 BRM 체계라든가 과제 관리 기능, 업무 관리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이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좀 증명을 보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아쉬워요. 뭐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퀴즈를 냈지만, 초기에는 업무관리 시스템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지시사항, 과제 카드, 문서관리 카드, 메모본, 회의 안건과 회의, 또 일정, 일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캡처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입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기록을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규격을 만들어요. 근데 규격에서 자꾸 하나씩 빠지는 거야.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빠져가지고 거의 뭐 가는 게 없어요. 2006년, 2007년도에는 그 기능을 다 썼었어요. 썼었는데 2008년, 9년 가면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제 41페이지 문서관리 카드의 역할과 구조. 아까 그 41페이지 아래쪽 그림은 제가 아까 보여줬던 파워포인트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4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도 문서관리 카드의 구조, 표제부, 경로부, 문서 정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내용들이 대부분 다 제가 설명할게요. 세 번째로 가보면 44페이지에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기록이 생산되는 시스템을 세 종류로 제시를 했죠. 하나가 전정비서 시스템, 두 번째가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가 행정정보 시스템. 그래서 행정정보 시스템은 그냥 어떤 그 특정한 시스템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것이에요. 그 밖에 모든 것.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냥 업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신전자부서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 그거는 어떤 기관이 둘 다 쓸 필요는 없다. 왜냐면 둘 다 전자결제 기능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중앙행정기관들은 다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고, 지자체 뭐 일부는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일부는 신전자 쓰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 중에 일부가 신전자 쓰고 있고, 또 많은 기관들은 구전자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기관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업무 시스템들을 쓰고 있더라. 그걸 통칭해서 행정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정정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앞에서 전자정보법이나 기타 정보에서 봤잖아요. 행정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보. 자, 이 행정정보 시스템들에도 우리가 기록이라고 볼 만한 정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캡처하는 게 필요하다. 기록으로서 가지고 나와서 어딘가 기록을 등록해서 관리하거나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의 기록화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록화 아젠다 어쩌고해서 출처가 정보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 찾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제 홈페이지에 찾아서 올려놨어요. 여기에 11번 게시글에 보면 2005년도에 작성했던 기록관리 퀸 로드맵이 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그 뒤에 뭐 많은 시스템 개발이나 법제도의 뭐 개정이나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또 되게 멋있는 말 일주일에 막 있고 그래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기록관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래요.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제가 아젠다 1번이 공공 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이런 취지에서 업무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진 거예요. 공공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서, 과제 관리 카드 등을 통해서 철저한 기록화를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 세부 과제 중 하나가 등록관리 대상 기록의 확대인데, 이게 바로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 문제를 다룬 거예요. 행정정보 시스템의 일부에서는 또 결제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아주 심각한 결제는 아니지만, 휴가 출장, ERP 같은 데서는 뭐 휴가 출장, 간단한 지출 결의 이런 거가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그냥 그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서 관리되어야 될 것들이 여러 행정정보 시스템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기록으로 등록되지 않고 누락돼서 뭔가 우리가 설명 책임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기록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업무 활용에 지식정보를 쓰는 거. 두 번째는 증거로서 외부에 제출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사 기록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 증거 정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회계 전표 같은 거는 5년 보관해야 돼요. 언제 회계 감사가 들어와서 너 이거 지출 제대로 한 거야? 영수증 있어?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제 그런 증거적 정보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 설명 책임성을 얘기를 해요. 외부에 우리가 그걸 정당하게 잘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책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설명 책임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기록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행정정보 시스템에 있는 기록들이 관리도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보존기간 같은 게 적절하게 돼서 뭐 기간만큼 잘 보존하다가 폐기가 되면 좋은데, 폐기를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막 시스템이 한번 확 업데이트 되면서 되게 훅 날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로드맵이. 근데 그 이후까지 아직도 적절한 조치가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마 올해 사업에 국가기록원에서 표준협력과에서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록화를 위한 표준을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10년. 그래서 여기 혁신 로드맵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교재 그러면 2절은 내용 커버가 된 것 같고요.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 47페이지죠. 47페이지 내용은 민간 영역의 전자기록 관련 제도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자, 공공기관이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공공기관끼리 상대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 상대 많이 하고요. 일반 개인도 많이 상대하죠. 민원인으로서 기업이나 개인을 많이 상대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여러분 여권 하나 만들려도 구청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여권 신청서 내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뭔가의 민원 신청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접수하게 된 그것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시민이나 일반 기업들로부터 접수되어 들어온 기록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또 발행해주면 공공기록을 시민이나 기업에게 또 주게 되죠. 무슨 허가서라든가 신청에 대한 어떤 결과를 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 민간 영역의 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뭐 전자화의 정도라든가, 그러니까 정보화 정도라든가 이런 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 분야가 인터넷도 별로 잘 쓸 줄 모르고 전자문서도 거의 만들 줄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종이기록 받아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컴퓨터 다 쓸 줄 알아. 그러면 대부분 전자문서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고 싶지, 굳이 구청까지 내가 가서 뭘 해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쪽의 정보의 수준과 공공기관의 전자정보의 수준, 이건 굉장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끼리는 또 다른 문제죠. 민간끼리는 민간 기업들마다 사실 굉장히 큰 기업들은 정보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중소기업이나 좀 작은 회사들은 그런 정보 수준이 되게 낮을 수도 있고요.
뭔가 그룹웨어나 뭐 전자결제나 이런 체계를 갖춘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고요. 아주 영세한 소규모 회사들은 조그만 시스템 하나라도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민간 영역의 그 전자기록과 관련돼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또는 전자문서와 관련된 현황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놓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법령이죠. 법령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법령이 좀 특이해요. 전자문서는 명사인 것 같고 전자거래는 명사이긴 하지만 거래를 한다 이런 어떤 활동명이 좀 들어있어서 밋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이렇게 등가로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래서 이 법령명에 대해서 알고 말이 많았던 그런 법인데요. 자, 전자문서란 말이 없었어요. 얘는 전자거래 기본법이었다가 그 앞에 전자문서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전자문서를 강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민간끼리도 그렇고 민간 대 공공이 뭔가를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해도 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법의 뭐 핵심적인 내용 좀 보시고 뭔가 전자적으로 그런 거래를 했을 때도 안전하게 서로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령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50페이지에 가보면 전자문서에 관련된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법에도 법 이름에도 전자문서라는 키워드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제도는 공인전자문서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56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50페이지, 51페이지 이런 데 보면 민간 영역에서 과연 전자문서를 그렇게 많이 만드나?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전자문서를 많이 활용하나?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죠? 공공기관이 그 전자정보화가 된 그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좀 수준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썼던 그 민간 기록의 현황, 전자문서의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9번 게시글에 결과를 올려놨습니다. 2011년도에 전자문서에 대한 뭐 산업실태 플러스 각 기업들이 전자문서를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했던 그 결과부터 올려놨으니까 이 내용을 잘 자세히 살펴보세요. 2011년이긴 하지만 뭐 지금하고 엄청나게 갭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자문서만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점도 있고요.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된 비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고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52페이지 잠깐 보시면 52페이지의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하는데 장애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쓰기에는 좀 뭔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유들을 보면 뭐예요?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관행 얘기도 있고요. 기업 간에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 주고받을 때 나 종이를 했고 우편으로 보냈죠. 내용 증명이라는 거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내용 증명. 요즘은 뭐 커플 간에 헤어질 때는 내용 증명에서 보내나요? 혹시? 뭔가 글을 쓴 다음에 그걸 우체국에 가져가죠. 그런 다음에 카피본을 2개 더 만들어요. 그래서 3개의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우체국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상대방에게 보내죠. 왜 그런 걸 하죠? 내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뭘 다 보내서 딱 이런 거야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이러거든. 그래서 그걸 정말 보냈다라고 하는 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하기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난 못 받아서 그걸 몰라서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냈는데 나 안 받았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를
봉쇄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런 게 안 돼 있으면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법도 한데요. 난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상대방이 난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해결을 취했으면 상대방이 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뭔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종이로는 뭐 내용 증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전자적으로는 또 어떤 방법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도 그러면 우체국이 했던 것처럼 중간에 유통을 담당하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유통의 중심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운영하는 유통 시스템이 있고, 내가 전자문서를 이메일로든 뭐든 어떤 기관에게 보내고자 할 때는 바로 다이렉트 보내면 또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사님이 보내달라. 그러면 이 기관에서 그 기관에 보내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보낸 전자문서 내용도 보관하고 있고, 그쪽에 보낸 것과 내가 보낸 게 동일하다는 진본 확인이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무결성 확인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시각 정도 찍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게 없다면 전자문서라는 거는 이제 아직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거래가 잘 성립이 되지 않고 오리발 내는 거 이럴 수 있으니까 전자문서로는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좀 많이 없애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전자문서 활용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뭔가 그걸 뒷받침해주기 위한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공인전사, 그러니까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공인전서 주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냈는데 못 받았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도 샵메일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샵메일. 여러분은 이제 거래를 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샵메일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샵메일의 56페이지에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메일 계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디 다음에 골뱅이, 소위 @사인 붙은 골뱅이 다음에 도메인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5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골뱅이 대신에 우물정자, 샵을 붙이는 메일 주소를 쓰면 중간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 믿을만한 어떤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으로 메일이 간 다음에 당사자한테 가게. 그래서 그런 메일을 정말 보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부인 공세에 대한 그런 이슈 하나랑, 그다음에 다시 54페이지에 잠깐 가보면 지금 52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가보면 끝부분에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 나오죠.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자,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랑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종이 문서를 써야겠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그 전자화 인증제도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 위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부는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업들이 사실 종이문서에 치여요. 저는 주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 지금은 지점 같은 게 많이 없어졌죠. ATM 기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은행원도 많이 줄었지만, 제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한다. 그러면 뭘 작성해야 돼요? 전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막 써야 되죠. 그게 원본이에요. 내가 그런 계좌이체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아직도 여러분 카드를 신청한다던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다던가, 인터넷 뱅킹에 암호를 변경한다던가,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종이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종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본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최소한 5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은행들은 서고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각 지점에서 만들어진 전표를 막 묶어다가 어딘가 보관을 하죠. 그 전표를 어디다 쓸까요?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나 계좌 이체한 적 없는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언제 매점 하셨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전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상시에 갖고 있을 수는 없어. 언제 누가 그걸 찾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서구에 좀 싼 김포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창고형 서구들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며칠 뒤에 오세요. 한 다음에 누군가가 거기서 막 사고 뒤져가지고 전표를 찾아와야 되죠. 선생님 필적 맞죠? 사인 맞죠? 금액 맞죠? 이렇게 해서 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어떤 기간 동안에 보조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이 대신에 뭔가 전자적으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매점에서 이렇게 전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전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종이 기록을 스캐닝해서 우리가 전자화 문서라고 하죠. 전자화를 시킨 다음에 그 전자화 문서가 종이 문서랑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스캐닝 한 다음에 얘네를 좀 없앨 수 있게. 그러면 서버 비용 다 엄청 절약되죠. 스토리지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걔는 금방 조회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공인전자문서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예요. 그런 종이 부분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주자. 전자화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 하나랑,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통의 중심이 있어서 이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되고 있는 전자문서는 변조되지 않아. 뭐 그런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 7년도에는 뭐 엄청, 이 시장이 엄청 크겠다 싶어서 IT에 많은 회사들이, LG, 삼성, 할 것 없이 이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인증 과정이 있거든요. 인증도 받고, 뭐 자본금 30억 이상이라 굉장히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았는데 막상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활성화가 안 됐던 근본 원인은 그거였죠. 스캐닝한 문서가 종이 원본의 효력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 법정에서. 그러면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이 나 그 전표 내가 쓴 거 맞나?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면 그거는 가벼운 뭐랄까 실망이 정도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소송이 걸리거나 법정에서 이게 믿을 만한 증거 기록이냐 하는 걸 따질 때잖아요. 그래서 전자한 문서가 종이 기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려면 법정에서 증거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판사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믿을 수 있나? 원래 종이도 아니고 그것을 스캐닝할 때 얘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확인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전자문서를 일단 딱 돼버리면 위조가 쉽잖아요. 여러분도 포샵으로 막 사진 막 하시죠? 요 앞에 우리 정문앞에 있는 사진관에 가면 기본 포샵을 엄청 해줘요. 그래서 막 원래 얼굴이 너무 다르게 나와요. 아무튼 그런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이 아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는 순간 이게 아무도 스캐닝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맡기려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갖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제는 그거예요. 스캐닝하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서부에 있는 기록물을 꺼내는 것부터 다 촬영을 하는 거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하는. 그래서 다 이제 안전하고 원래 승인된, 인증이 된 스캐닝 장구 가져가서 스캐닝하는 과정 다 찍고, 그리고 원본과 대조하는 거 다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공인전자문서 센터 서버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얘는 스캐닝 과정도 원본과 똑같이 잘 됐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관되는 기관도 무결하다. 이렇게 보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자화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되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서비스 상태를 살짝 보시면 종류? 이게 2012년 말 상태고요. 그 뒤에 더 종류는 지금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센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구나. 어떤 필요 때문에 제도가 마련이 됐구나. 근데 어떤 걸림돌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구나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이 공인중개사 센터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전자 문서를 무결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 시스템 기능 요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 기록관리계의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김욱환 선생님, 그리고 설문원 선생님 등이 그 요건 만드는 데 많이 참여하셨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AIP가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개념을 써서 정보 패키지 구성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같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도 좀 아쉽긴 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퀘스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자문서 시스템이랑 업무관리 시스템이 뭐가 다른 거냐? BRM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거냐? 그리고 과제 관리 카드에 아까 표시부 실적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실적부 또 계획 관리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민간 영역의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상업적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참 답하기 쉽지 않지만 기업들이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하면 좀 찍힐까 말이죠. 찍힙니다. 저기다 딱 삭제해 줄 거예요. 질문 없어요? 없으면 수업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봐요.